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회 대표단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또 취소됐습니다. 대표단의 일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의지가 아주 강해 보인다면서 면담 취소도 아베 총리의 의중이 담겼다고 강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본 도쿄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일본 자민당과의 면담이 취소된 데 대한 우리 의원들 입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한일 의원연맹 우리 측 회장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 취소에 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게 눈여겨볼 대목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2번씩이나 파기하는 이런 외교적 결례가 대체 어딨냐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아베 정부의 우리의 뜻을 충분하게 전했으니 구걸 외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내일 일본 강요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우리 측에 해줄 대답이 없으니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측이 만나기로 한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도 시히로 간사장은 친한파라면서 면담이 취소된 것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고 함구령을 내린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서 어제 한 차례 연기돼 오늘 오전 11시 반으로 예정됐던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은 자민당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산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당내 긴급 안전보장회의 개최를 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미사일 발사가 어제 감행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일본 집권 여당과의 면담이 일본 측의 결례로 취소가 됐는데 대표단 다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 일정이 일단 무산되면서 맥이 아무래도 좀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주목해 볼 일정은 일본 야당 지도부와의 면담입니다. 지금 국민민주당 또 입헌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남관표 주일대사 오찬 간담회와 한인회 방문 그리고 방문 성과 등을 공유하는 특파원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방문의 핵심 일정이었던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무산되면서 우리 대표단은 겉으로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회담이 열린 방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선 기자. 네, 방콕 컨벤션 센터입니다. 예, 지금 회담은 끝난 것 같은데요. 회담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먼저 입장을 했고요. 이어서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두 장관은 짧은 눈인사만 나누고요. 악수만 한 채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착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가 열리면 초반에 간단한 인사말 정도 나누는데 기자들이 취재진이 머무는 동안 두 장관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또 일본 국장이 참석했고요. 일본 외무성에서는 가나스기 겐지 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강경화 장관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으로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군요. 네, 현재 브리핑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회담이 끝나고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나오는 표정이 상당히 밝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이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인 만큼 외교적 해법 찾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점을 재확인한 만큼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어젯밤 방콕에 도착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층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갈등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콕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이제 공식 브리핑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회담을 마치고 나온 강경화 장관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안쪽으로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랑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네, 그 요청은 분명히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내려진다고 하면은 양국 관계에 올 그 엄중한 파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의 이 기자 브리핑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중재 협정을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으셨나요? 미 측의 그 중재 협정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하여튼 이 수출 규제 문제 또 한일 간의 그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이 협의를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일본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하고 있나요? 내일 가기 결정으로 만약에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필요한 그런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일의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했습니다. 일본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일본의 얘기를 발표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저희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네, 하여튼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요. 일본 측이 우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좀 연기해달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일측의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자,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어제 민영 TBS 위성방송에 출연해서 일본 정부가 내일 가기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지에 대해서 100%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이트 국가는 수출에서 특별히 우대를 해주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리 선대위원장은 아소다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함께 아베 정권 출범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아베 총리의 가까운 친구로 불립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내일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내일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문 대통령이 5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대일 메시지를 담은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기와 방식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 올린 발사체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애초 발표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봅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밝힌 내용과 우리 측이 이제 분석한 내용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우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단기간 지상 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 사격을 할 일꾼과 기술자들이 흥분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시험 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며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효용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 사격 현장에는 조영원, 리병철, 김정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과 박정천 포병국장이 수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무기의 관역에 들어가도록 자초하는 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시험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우리의 탐지 자산으로 포착해 추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방사포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오인한 셈이 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여전히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여러 가지 비행 재원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분석된 평가 결과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사한 북한 발사체가 지난달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한미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어제 북한의 발사체 속도와 발사 대수 등 우리 군 탐지 자산이 포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미사일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직 관련 발사체의 실제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이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인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 등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7월 31일 시험 사격한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25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로 판단되며 비행 재원 특성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나 금일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7월 25일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는 6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로 종말 단계에서 조종 날개를 이용해 비행 궤적을 제어함으로써 사거리 연장과 요격 회피를 시도하는 공역 비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국정원은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력 개선 및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우리의 F-35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 연합 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단계에서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해상 NLL 남하 북한인 지역 합동정보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양양 지역 합동조사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이 북한인들과 선박, 물품 등에 대해 심층 조사, 검증한 결과 대공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북한인들이 타고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추경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막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추경안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본회의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앞선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추경안과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나야 하는데 이게 여야 간 대립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막바지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경 심사가 예결위 간사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이 공은 여야 원내대표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금 전인 11시 반쯤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막판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면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사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국회 방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막 끝났습니다. 휴전이냐 확전이냐, 오늘 내일 한일 갈등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일본 가기, 그러니까 내각회의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 방일단은 이틀 연속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이 취소된 상황인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만찬과 오찬 또는 방문 일정은 다 식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야 지도자들을 고루 모두 만난다.基本的にはこの問題の最終的な結論は韓国政府で自らが処理することがこの道の解決策でありますということを我々は言いました。국제 관례상 이거는 대단한 결례다,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일본의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오늘 참의원 의장 선거를 비롯해서 그 내부에서 뭐 개각과 무슨 당직 뭐 이런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인자로서 어떤 그 개파 그 관련해서 뭐 본인이 조정해야 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 네. 이틀 연속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 우리 방일 의원들 강력히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일본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분히 의도가 담긴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면 뭐 결례를 넘어서 무례에 가깝죠. 무례. 예. 게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정부 다 조정하고 갔을 그럼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그런 것이고 사전에 그럼 차라리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정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 간 대화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무례한 행위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오늘의 좀 치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좀 잘 새겨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내부의 지금 상황이 복잡한 건 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밝힌 그 내용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정부의 중재안이 들어옴으로 해서 좀 상황이 복잡해졌을 수도 있다. 예. 좀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단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 제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그 방침이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표정 관리가 좀 힘든 상황이 좀 벌어졌을 수도 있다. 내부에서. 라고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중재안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일정들, 다른 일정들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정 중에 관심을 받는 것이 이제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느냐 이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어제도 취소됐고 예견은 그때부터 됐습니다만은 오늘 좀 예견된 대로 취소가 됐어요. 일본이 지금 저는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나 일단 강행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이 흐름들은 이미 한국에 대한 1차 경제보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참여연 선거라든가 단순히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내년에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대가 갖는 개헌까지를 염두에 둔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같은 경우는 1939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81살이거든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고 자민당의 2인자 다시 말해서 일본의 집권 여당과 정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미 뭐 경제산업 대신이라든가 운수 대신 장관을 3차례 2번 한 것을 포함하면 뭐 4차례 이상 여기만 일본의 아주 중진 이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사실은 만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내각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들을 내놓았을 거고요. 그러나 미국의 압력이 사실은 저는 중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 외교의 패턴을 보면요. 미국에서 무역이라든가 또는 이 군사 문제 관련해서 압력이 들어오면요. 일본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하다가 결국 미국의 아주 강한 압력에 마지막에 되게 받아들이는 패턴. 일본은 미국의 그런 외교력에 가장 취약한 것을 그동안의 협상 패턴에서 보여왔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과연 강행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아마 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아베 총리가 지금 한국에 틈을 줘서는 안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니카이 간사장에게 아마 그런 흐름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그러나 결국은 이미 1차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는 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 지금 미국의 그런 압력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아주 저희가 당당하고 단호한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일본 도리어 관광이라든가 일본의 작은 이런 경제 체제에서부터 사실은 이 반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나름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치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대신에 우리 대표단에 대해서는 대화를 쉽게 하지 않으면서 이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본의 강경하면서도 그러나 또 미국의 압력의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두 가지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관련 회의가 있다면서 취소를 했는데 참 변명이 좀 궁색해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본의 태도를 볼 때 내일 일본 가기의 결정 역시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만약 내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된다면 제2의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정말 내려지면 우리 국민 감정으로서는 뭐 제2의 독립운동, 뭐 그 이상의 감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이제까지 대응했던 거하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전은 계속 벌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설령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더라도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은 좀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건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이제까지와 같은 정도의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일본 정부의 그 이후에 이제 실행 과정에서 이제 정책적인 판단이 이제 개입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그것에 따른 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노력을 좀 기울이면
이건 상황을 조금 더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수출 규제에 네. 들어간 반도체 핵심 부품 3개. 여기에 지금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건이 뭐 한 건도 없다면서요. 예.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시키는 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마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봐요.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 수위 조절을 지금 이제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힘들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아예 없앤 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건 또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 한일 간의 외교전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결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의 중재가 좀 더 개입이 되고 하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물론 예. 우리 쪽에서 좀 취해야 될 어느 정도의 조치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중재안에 지금 포함시킨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동결하는 거, 그건 일단 중지를 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이 피해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제 그 중단을 시킨다든지 잠정적으로 예.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무조건 강행하기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경제로부터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야말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기회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만 경제를 추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한국 경제가 추월하는 원년이 만약에 나중에 원년을 언제로 잡을 거냐라고 역사에서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장기적으로 약이 될 수도 있다. 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도 지금 모아봐야 되는 사실은 뭐 이런 그러니까 상황. 대일 역조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까지나. 네, 뭔가 장기적인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국민 담화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우방에서 갈라져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거든요. 백색 국가라면 서로 간에 최소한도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맺어서 서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군사 기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로서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이제 배제가 된다는 조치는 다시 말해서 바로 옆 나라인 대한민국,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배제될 경우는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방들과 다르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다시 평가 격파한다. 우방의 관계를 철회한다. 그렇다면 우리 대통령도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못지않은 또 우리 조치를, 왜냐하면 외교는 서로 간에 주고받기고 맞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단합, 그리고 일본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본의 과거 만행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 뭐 한일 이간의 이 경술 국치를 우리가 당하면서 우리의 그 수많은 국토와 또 우리의 국민들이 유린당했던 그 참상들, 저는 그런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비인도적이었고 정말 군국주의적이고 제국주의였던 그런 일본의 만행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왜 우리가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고 한국의 정당성과 도덕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거사를 왜곡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이 후한무치한 태도들, 그렇다면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좌표를 제시할 건가?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과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강력해야 된다. 그리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어져야 됩니다. 일본이 가장 약한 고리는 미국의 압력입니다. 미국과 외교관계에서 가장 취약하고요. 또 일본 국내 여러 가지 학계 지식인들 그런 목소리도 필요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고 단호하고 그러나 미래 관계까지도 함께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는 그 여론전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으로 갔고요. 지금 아침에 주목되는 것이 강경화 외교장관과 일본의 이제 고노다로 외상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돼 있었다. 아까 취재 기자 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예상했었던 없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사 자체가 좀 불투명했던 그 예. 한일 외교장관 회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그나마 성사가 좀 된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내일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이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의 외무상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좀 강경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 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계산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그 장으로 이제 삼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미국 중재안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 정부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가 조금 수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한미일 그 외교장관 회담 아마 내일쯤 그것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분쟁 중지 협정을 맺어라. 미국이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고 그러니까 휴전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은 지금 이 중재안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교에서는 항상 그런 레토릭, 수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본 외교의 패턴을 본다면 분명히 이를 부정할 겁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이라든가 여러 그런 여론을 통해서 취재되고 또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는 그런 진행이 됐을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대로 뒀을 때는 결국은 한미일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안보 방위를 미국이 만들어가는 그런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반면에 자신들의 패싱에 대해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도리어 미국과 일본, 인도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최근에도 판문점을 찾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돼서 한반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런 분열 양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미국의 외교 전략상 그대로 보고 둘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양측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측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 측에 대해서도 이걸 받아들여라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저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결국은 또 국가적으로는 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고요. 일본의 경우는 사실상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후한무치하고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런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일본의 도덕성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좀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좀 더 세부적인 중재안을 내놓고 내일 좀 한미일 새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외교장관 강경화 외무장관은 오늘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메시지를 펼쳤지만 고노 외상은 전혀 발언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최근에 이런 경직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중재안, 아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고려할 부분이 있고 일본도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중재안이 지금 일본을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이 이렇게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한일 갈등 여론 동향 보고서로 지금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이 그 일치단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에게 악착같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 감정을 선동해온 이 정권의 의도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애국적 정무 전략.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민중선동연구원입니까?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습니다. 집권욕에 눈먼 민주당입니다. 모든 정당이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예.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다 얘기하고 총선에 다 관심이 있는데 당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외부로 이제 공개됐다 이런 예.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떤 맥락에서 유감 구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별게 다예요? 연구원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라고 하셨던데 그 연구원 명의로 나온 보고서인데 연구원 입장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맥락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맥락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면 뭐 할 수 없죠. 네, 양정철 원장의 해명까지 듣고 왔습니다.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인 전국 전략이다. 좀 황교안 대표의 비판 앞서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원칙적으로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일 갈등 부분이 앞에 나오고 뒤에 긍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맥락의 두 문장들을 이어본다면 이런 한일 간의 외교 갈등이 결국은 총선에도 여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더 크다. 그리고 특히 초당적인 협력, 외교안보, 특히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과 이어지는 아시아의 이 전체 동북아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여당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이 이런 맥락에 연결을 시킨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그동안에 이것이 어떤 정부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의견이라는 모르는데 이 부분이 각 정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정당의 정책연구원 싱크탱크에서는 다양한 이런 뭐 선거 관련해서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는 총선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해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까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마 각 정당의 연구원들은 이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일 간에 이런 갈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 같이 모으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에서 이런 맥락들을 연계시키고 이런 또 보고서 내용까지 유출이 됐는데 또 뭐 국민에게 배포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은 이해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이런 외교적인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지는 선거까지 연계시킨 것, 이 부분은 비판을 상당히 받아야 되고요. 민주당이나 또는 민주연구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 과정, 경위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해명을 들어봤는데 이제 공식 입장이 아닌 분석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장 기자가 맥락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기자가 맥락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보고서가 민주연구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그 관계자의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흔히 얘기하는 꼬리 자르기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제 지적을 기자가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뭐 아무런 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내용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의견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렇다라고 팩트만 만약에 담은 그런 참고 자료 정도였으면 논란이 아마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그 민주연구원 관계자의 분석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원장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사안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가는데 원장이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보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더군다나 양정철 원장은 뭐 선거 전략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중대성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양정철 원장이 지금이라도 사실은 내가 지시를 해서 그거 만든 건데 뭐 조금 그 내용상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차라리 하는 편이 그게 더 훨씬 더 납득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역풍을 덜 유발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려가 돼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절대 지금 상황을 총선에 활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청와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으로서 또 청와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은 필요하고, 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보면 선거 구도 자체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모를까,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론은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좀 과한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 수위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친일 반일 구도로 지금 총선팔이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런 의혹들을 지금까지 계속 보내왔는데 이 보고서가 좀 기름을 부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양정철 원장 사퇴하라, 야당에서 이런 요구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근데 네. 뭐 별개로 이게 사퇴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4개의 야당 전부 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부분이 또 선거와 연계된다는 그런 점들, 집권여당 특히 민주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명백한 입장을 저는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또 이것을 과도하게 또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양정철 사실은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이 취임해서 그렇지, 과거에 민주연구원 원장이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 전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에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연구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정책 활동 또 선거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될 텐데, 당장 뭐 저희 정치평론가만 해도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은 고민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관리의 책임이라든가 또는 그 경위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명백하게 납득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사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과연 이것이 뭐 이것을 사퇴할 문제인가? 일단은 이해찬 대표가 벌써 주의를 양정철 원장에게 줬고요. 또 실무자 담당자에게 뭐 주의와 경고적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이미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명백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또 그 조사한 기관과의 그 조율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들을 국민들께 납득하실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또 추경안 통과 마지막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 여당답게 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국회도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어쨌든 한국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국당 상황을 잠깐만 보면 총선 앞두고 여기 친박계로 당직들이 다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뭐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 자체도 요즘에 그러니까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박계의 힘을 실제로 지금 이제 얻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정체성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좀 정체성이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좀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에서도 좀 오락가락하고 또 이 지금 양쪽에서 지금 다 지지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깥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 자체에 지금 원인이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컨텐츠 부족과 관련한 그런 논란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런 정체성에서의 그 교통 정리 부분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 확립된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예. 충분히 조율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야말로 자강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부분에 예.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총선 전략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체성, 어떤 노선을 먼저 좀 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조국 전 수석이 오늘 서울대 교수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서울대 학생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정리한 조국 전 수석이 오늘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다만 다음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여서 다시 휴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벌써 2년 2개월 학교를 비웠는데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을 더 비울 거라면서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글을 서울대 대학신문에 기고하는 등 여러 차례 폴립해서, 즉 정치권으로 간 교수들의 장기간 휴직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많은 교수들이 공직으로 휴직을 한다면서 문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기가 3년인 국책연구기관 원장을 예로 들면서 교수들이 3년 동안 휴직하는 건 통상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3년이면 일반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장기간의 휴직을 문제 삼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직 신청서를 내긴 했는데 법무부 장관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휴직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대는 이 휴직하고 복직하고 이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 보죠? 네, 횟수에 제한이 없고요. 예. 일단은 본인이 이제 그런 공직에 진출했을 때 휴직이 되지 않습니까? 휴직을 했을 때 그 공직이 끝나게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이제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수직과 관련돼서는 네. 이제는 불이익, 사실은 본인의 인생에 이 진퇴가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조국 전 수석, 이제 조국 교수가 되겠죠. 네. 조국 교수가 과거에 그런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 본인의 개혁적이고 굉장히 명백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사실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본인이 많이 비판했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비판적 성찰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폴리페서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그런 행보를 하거나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 이런 학문이라든가 교수로서의 본직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을 교수들, 통칭하는 예, 것 예.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선거에 계속 출마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거나 또는 법무장관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그런 악성적인 폴리페서와 함께 얘기하기는 저는 좀 예. 차별성을 두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뭐 서울대생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학습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 계셨던 분이 학교를 빛내면서 법무장관 역할을 하고 잘 개혁을 성사시킨다면 지금 조국 전 수석에게 이 맡겨진 어깨의 짐이 얼마나 큽니까? 검찰개혁, 법조개혁, 지금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했던 그 많은 네.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학생들도 저는 좀 학교도 좀 이해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예. 본인의 이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소명을 받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판적 성찰을 저는 예. 조국 교수가 해야 되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부분이 본인이 예전에 이제 폴리페서를 비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는 그냥 그 팩트 있는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말로 2학기부터 강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복직 신청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진짜 강의할 현재까지 생각이 드러난 있다. 팩트 예. 그대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예.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만약에 복직 신청을 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좀 그 얄팍한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저는 그런 결정을 설마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릴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또 그동안 해온 얘기 소신과하고도 연결지어 볼 때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이런 논쟁 자체가 조금 섣부른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네. 강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된다. 학교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네, 받아들이고
있으신 건지 받아들이고 싶으신 건지 예,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대목이 있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소위 폴리페서 논란은 알고 계시죠? 최근 조국 전 수석이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게시판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신 거 아닌가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교수들의 사회적 공적인 활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휴직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많은 교수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2004년 4월에는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 지켜야 할 금도라는 제목으로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된다. 2008년에는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본인이 예를 든 것은 국회의원이지만은 결국 정무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로 남주를 바르다 지에 대해서 장관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그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좀 구별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임명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출직적 4년이라는 장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조치를 분리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수석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그리고 만일 장관을 지급하면 앞으로 최소 1년 그리고 거의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서 약 조정을 비우게 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에서 휴직을 인정하고 있고요. 조국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아직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의 휴직을 문제 삼기에는 조금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거의 2년 넘게 휴직하고 계신 상태죠.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그 사이에 정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훌륭할 건 없고요. 한 농촌 마을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농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검은 옷을 입은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언을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동스럽게 장갑 주세요 이랬다고? 장갑 여기 이거는 그래버리네. 이거 뭐 먹었니? 장갑 달라고 그래. 야 임마 장갑은 니가 갖고 다녀야지. 장갑 없어 이러니까 눈이 막 왜 그래? 야 어디 분명이라고 불러주라고. 야 어디 부르니까 찾아도 안 보거든. 선생님 걸까 미워서 아유. 자, 이렇게 이후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심하게 때리고 또 발로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심하게 넘어뜨렸습니다. 네, 다른 관리자가 말리고 나서야 분풀이는 끝이 났는데요. 자, SNS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SNS 계정에도 영상이 올라왔고요. 오늘 오전까지 수천 회 넘게 공유가 됐습니다. 댓글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직접 달았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르다고 저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더 슬픈 건 내가 저것보다 더 열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돈보다 자존심의 문제다, 수치스럽다 등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을 SNS에 올린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촬영한 사람은 함께 일하던 러시아 사람이고 전라남도의 한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혹시 그 사람 우즈벡 사람 찾으면 그 한국 사람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불법 사람이라서 아직도 아마 찾을 수 없어요. 다들 그냥 나쁘게 생각했어. 왜 때려? 불법 사람이라도 왜 때렸어? 베트남 사람도 태국 사람도 인도네시아 다 외국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도 다 나쁘게 생각했는데요. 자, 이러자 우즈베크 당국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사관이 공동으로 확인에 들어갔지만 영상 정보가 불충분해서 제보를 부탁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한 경찰서에 고발장까지 제출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저희도 알아야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데 대사관 쪽에서도 그거를 저희랑 같이 잡고 있는데 근데 거기 동영상에서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말투가 우대 말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어가 예라고. 네. 이렇게 불법 체류자는 약점이 있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점을 고용주는 이용을 합니다. 이런 불법 체류자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불법 체류자 35만 5천여 명 정도로 2017년보다 40%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가 사회 저변에 깔리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내국인의 응답은 2011년 30.2%에서 2015년 34.6%로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는데 국내 저임금 노동자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게 될 거고 또 저임금 해외 인력만 끌어들이는 지금의 왜곡된 외국인 노동시장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대로 세금도 내고 또 국내에서 제대로 된 소비 생활도 해서 경제 주체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엠넷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어제 CJ E&M 엠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죠. 아울러 조금 전인 낮 12시쯤 팬들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예, 수사기관이 총 출동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네, 앞서 지난주 금요일 엠넷이 제작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제 CJ E&M 엠넷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됐던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 끝났는데 경찰 수사관들이 커다란 파란색 박스 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로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오늘 오전 11시 50분 프로그램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실제 조작이 있었다면 단순 시청률을 위한 단독 범행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소속사 관계자들까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260명의 고소 고발인들은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로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길 원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예. 이 원본 데이터, 팬들은 처음부터 이 원본 데이터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네, 원본 데이터 자체는 존재합니다. 엠넷의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최근 엠넷 요청으로 상세 데이터까지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엠넷과 계약상의 문제로 자료 공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세 데이터까지가 필요할 경우에만 전달드리는 거라서 기본 데이터만 전달드린 상황이어가지고 상세 데이터는 따로 전달드렸어요. 네, 이 데이터의 집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업체 측은 생방송 당시 시작과 종료 시점에 맞춰서 시스템을 운영했고 집계를 확인한 뒤 온라인 투표 등 기존 데이터와 합산은 엠넷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은 엠넷 제작진 측이 도맡아서 했다는 얘기인데 의혹은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엠넷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엠넷은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프로그램 제작진이 외주 프로덕션인지 엠넷 내부 직원인지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수사 의뢰에 앞서 엠넷은 득표수 집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최종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득표율을 반올림해 득표수를 환산하다가 실수했다는 건데 왜 굳이 득표율을 건드리고 득표수로 환산했는지 등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엠넷에서 근무했던 업계 관계자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엠넷이 SNS에 올린 몇 줄짜리 입장문보다 더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팬들이 원하는 원본 데이터 없이는 프로그램 공신력과 팬들의 신뢰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엠넷 측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본 데이터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수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2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5시 42분과 47분 터널 입구에서 200m 들어간 지점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와 미얀마 국적의 협력업체 직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2명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숨진 상태였으며 구조대는 신원 확인을 마친 뒤 시신을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목동 배수시설 점검 사고의 인재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우 때 작업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두고도 작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비가 올 때 지하 저류 시설 안에서 작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 점검은 늘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작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은 달랐습니다. 전날 나온 비 예보대로 새벽엔 날이 흐렸고 참사 직전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작업은 강행됐습니다. 안전 지침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호우 시 강우 상황을 미리 파악해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라는 규정까지 있었지만 무시된 겁니다. 현대건설도 안전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설 내부엔 비상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알림벨이나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치는 전무했던 상황. 무리한 작업으로 지하로 내려간 근로자들이 손 쓸 틈도 없이 변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예보가 되면은 그런 밑에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죠. 불감증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의도적인 불감증이지. 막상 사고가 나자 시공사와 당국은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수문을 원격 조종해 닫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수문 운영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떠넘기는 겁니다. 저희는 수문 개방, 어떤 이런 제어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가긴 갔으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양천구하고 서울시하고 현대가 합동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한테 시설물이 인수인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제주에서 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실종된 지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공개 수사에 나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실종된 18살 유동현 군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표선고등학교 2학년 유군은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집을 나간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서 유군이 실종 당일 오후 7시 20분쯤 서귀포시 성읍리 표선 농협 앞을 지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북한군 1명이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어젯밤 11시 38분 열상 감시장비 TOD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남쪽 임진강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 감시하다가 밤 11시 56분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현재 이 북한군의 남하 과정과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을 조사하고 있지만 병사 또는 장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민간택지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주쯤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전국이 아닌 집값 과열 지역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서울 중심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다고 판단해 후분양을 결정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하지만 최근엔 다시 선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에도 상한가 등을 규제를 한다고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하튼 조합원들이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8월 24일 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 의견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쯤 이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합니다.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하는 겁니다. 전국이 아닌 서울 강남권 등 집값 과열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강화나 의무 거주 기간 연장 등의 대책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책이 있다고 해도 공급 부족의 부작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늦춰 신규 분양이 줄고 이로 인해 기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관리 처분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착공과 일반 분양은 정부 정책을 이제 지켜보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도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3기 신도시를 동시에 개발하고는 있지만 강남을 대체하거나 또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 공급보다는 외곽 쪽에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확보는 제한적일 전망인데요. 법 개정안이 다음 주쯤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공포되는데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46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실적은 28.1% 줄었고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도 각각 12.4%, 10.5%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수출 물량은 2.9% 반등했고 올해 최대 감소율을 보였던 지난 6월보다 실적이 개선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 오늘 시간 강사 단체가 대학의 강사법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다수 대학이 강사법 무력화를 획책하면서 스스로 대학을 줄이고 있다며 강사 강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학 당국은 2019년 1학기에만 15,0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대체했으며 6,000개 이상의 강좌를 폐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사공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하고 또 사학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1년도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 논의를 하자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문에서 2021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문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기존 제도에 따라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 개선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학교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는
2019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경쟁률이 평균 5대1로 집계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모두 210명 선발해 333개 학교에서 1,041명을 추천해서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이 4.3대1, 기술직군 7.2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We are Paris, okay. Nothing to it, they said. Wildwood, New Jersey. Paris selling. Let's go!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낸 호날두 노쇼 논란에 대해서 유벤투스 구단이 프로 연맹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YTN이 유벤투스 아넬리 회장이 프로 연맹에 보낸 서신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변명을 늘어놨을 뿐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유벤투스 안드레아 아넬리 회장이 권오갑 한국 프로축구연맹 회장 앞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지난달 30일 프로연맹이 유벤투스 구단에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입니다. 아넬리 회장은 애초 27일로 합의한 경기를 K리그 요청에 따라 26일로 하루 앞당기면서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당일 지각해 1시간이나 경기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처음 겪어보는 교통체증에 경찰 에스코트도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당시 여건을 탓했습니다. 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언급 없이 근육의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넬리 회장은 시간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프로연맹의 무책임하고 거만하다는 비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A4 용지 2장을 빼곡히 채운 서신에서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하는 내용은 단 한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네데베드 부회장의 경기 시간 단축 요청과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벤투스 구단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여름 싱가포르와 난징, 서울에서 모두 16만 5천여 명의 팬들이 운집했다고 과시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남자 대 남자의 대결. 부사장 어디가? 혹시 전립선 문제 아닌가요? 전립선 문제 하루한방 소팔메토로 자신있게 케어하세요. 나도 먹는다니까.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여유자금 마련의 기회까지. 문의 전화 1688-7373 리드카.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웹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네, 이틀째 이어지던 국지성 호우가 끝나면서 수도권에도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28.6도인 기온,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나 높겠습니다. 네, 폭염특보는 전국에서 확대되고 더 강화됐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부산과 전주, 대전, 세종 등 충청과 남부지방의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 경주가 37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광주 35도, 대구 36도, 춘천과 서울 31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은 다음 주 초반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따라서 주말을 전후해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가능성이 커집니다.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